안녕하세요, 여러분.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초신성 폭발의 중심으로 부드럽게 들어가 봅니다. 거대한 별이 생의 마지막을 화려한 빛으로 장식하며 자신을 해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우주에 흩뿌리는 그 경이로운 순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에 몸을 싣고 시간과 공간의 직무를 미끄러지듯 나아가 봅시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밤하늘의 검은 벨벳 위에서 유독 붉고 깊은 빛을 내는 한 점의 빛을 향해 조용히 다가갈 뿐입니다. 지구의 망원경으로는 그저 희미한 루비처럼 보이던 그 빛은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의 태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 수백만 개를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적색 초거성입니다.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이 별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별의 주변을 감싸는 것은 폭발의 혼돈이 아닌 장엄하고 깊은 평온입니다. 수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얇고 희박한 대기는 마치 붉은색 비단처럼 부드럽게 너울거립니다. 그 표면은 우리의 태양처럼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서서히 희미해져 성간 물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 보입니다. 이 별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늙은 거인처럼 마지막 숨을 고르며 깊은 명상에 잠긴 듯 합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동안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균형에 있습니다. 모든 별의 삶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힘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는 별 자신의 엄청난 질량에서 비롯되는 중력입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별을 무한히 작은 한 점으로 압축하려는 냉혹하고 지칠 줄 모르는 힘입니다. 만약 중력만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모든 별은 태어나는 순간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별의 심장에는 중력에 맞서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내는 빛과 열, 즉 복사압입니다. 별의 중심부는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로 인해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여 헬륨으로 변환되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며 중력이 안으로 짓누르는 힘을 정확히 상쇄하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삶을 지탱하는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우주의 가장 우아한 균형 상태입니다. 안으로 누르는 중력과 밖으로 미는 복사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동안 별은 안정적으로 빛을 냅니다. 이는 마치 두 거인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하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고요한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붉은 거인 역시 그 긴 세월 동안 이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이 별은 푸른빛을 내는 뜨겁고 강력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 심장부에서는 수소가 맹렬하게 타오르며 헬륨을 만들어냈고 그 에너지로 중력의 압박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중심부의 수소 연료가 고갈되자 별의 심장은 잠시 수축하며 온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로 인해 이번에는 헬륨이 핵융합을 시작하여 탄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원은 별의 외층을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팽창시켰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 붉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모습은 사실 별이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이 별의 표면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평온함이 사실은 얼마나 역동적인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은 균일한 붉은빛이 아니라 거대한 대류 세포들이 끓어오르는 용암의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변보다 더 밝게 빛나며 뜨거운 플라즈마 기둥이 솟아오르고 어떤 지역은 더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이 대류 세포 하나의 크기가 우리의 태양계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깊고 거대하여 마치 거인의 느린 심장 박동처럼 수백 년에 한 번씩 희미한 진동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별의 미세한 밝기 변화와 진동을 연구하는 성진학을 통해 볼 수 없는 별의 내부를 엿보려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 은하의 한쪽 팔에 위치한 오리온 자리의 붉은 초거성 베텔그스가 천문학계에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별은 수세기 동안 거의 일정한 밝기를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혹시 이것이 초신성 폭발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흥분과 기대를 품고 베텔그스를 관측했습니다. 만약 베텔그스가 폭발한다면 밤하늘에서 보름달보다 더 밝게 빛나며 낮에도 보일 정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베텔그스는 다시 원래의 밝기를 되찾았습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별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별이 표면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을 방출했고 그 먼지가 우리를 향한 별빛의 일부를 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별 역시 언제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수백만 년간 유지해온 힘의 균형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들만이 감지될 뿐입니다. 이 별의 존재를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거대한 가스덩어리는 의식도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물리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타오르고 이제 곧 소멸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삶과 죽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별은 자신이 곧 우주를 뒤흔들 장대한 폭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묵묵히 빛을 내며 주변의 행성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왔지만 그 행위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싹트고 진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는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대한 시스템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별의 마지막 순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희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별의 심장부에서는 운명의 시계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똑딱이고 있습니다. 중심에게서는 탄소가 융합하여 넌을 너는 산소를, 산소는 규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은 마치 양파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에는 여전히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고 그 안쪽에는 탄소, 산소, 그리고 마침내 중심부에는 규소의 층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핵융합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며 중력에 저항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끝이 있습니다. 규소가 융합하여 마침내 철을 만들어내는 순간 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중 하나로 핵융합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별의 심장부에 철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을 막아주던 용광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별의 붉고 거대한 외피는 사실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변화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빛이 별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수백 수천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표면의 모습은 이미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입니다. 별의 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소식이 표면에 닿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이미 최후의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평온의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하루일까요? 1년일까요? 아니면 1000년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주의 광대한 무대 위에서 한 위대한 배우가 자신의 마지막 독백을 마치고 조용히 퇴장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 퇴장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늙은 거인이 내뿜는 마지막 온기와 빛을 느끼며 그의 오랜 삶이 담고 있는 무게와 아름다움을 조용히 음미해 봅니다. 이 위태로운 평온함이야말로 다가올 폭발의 장엄함을 예고하는 가장 극적인 서곡일 테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머물렀던 늙은 거인별의 고요한 표면을 뒤로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심장부를 향해 의식의 닻을 내립니다. 붉게 너울거리는 희박한 대기층을 뚫고 수소와 헬륨이 거대한 규모로 뒤섞이는 외곽지대를 지나 우리는 점점 더 뜨겁고 밀도 높은 중심으로 향합니다. 바깥, 세상의 평온함은 기만적인 장막일 뿐 이 별의 진짜 드라마는 바로 이곳 수억 킬로미터 아래의 압력과 열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양파와 같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겁고 이질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각 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핵융합 용광로이며 이전 시대의 유산, 즉 타고남은 재를 연료로 삼아 더욱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핵에서는 여전히 헬륨이 탄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곳의 시간은 아직 수천 년 단위로 흐릅니다. 하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 탄소 용광로에 다다르면 시간의 흐름은 갑자기 빨라집니다. 이곳에서 탄소는 불과 수백 년 만에 넌과 마그네슘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별의 마지막 생애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고도 필연적인 시간의 가속입니다. 별의 젊은 시절 수소를 태워 헬륨을 만드는 주계열 단계는 수백만 년 때로는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것은 길고 안정적인 청춘기였습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연료가 바뀌고 핵융합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별의 남은 생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집니다. 탄소를 태우는데 수백 년 그 재인 넌을 태우는 데는 불과 1년 산소를 태우는 데는 수개월, 그리고 마침내 규소를 태우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별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하루 혹은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모닥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남은 열기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피워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장엄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생명의 연료를 필사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압축은 우리에게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백만 년의 평온함과 단 하루의 격렬함 중 어느 쪽이 이 별의 진정한 삶을 더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삶의 가치는 지속된 시간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계단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넌과 산소의 용광로를 지나 마침내 별의 가장 깊은 내핵 규소 연소층에 도달합니다. 이곳의 온도는 섭씨 30억 도를 넘어서고 밀도는 물의 수백만 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원자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원자핵과 전자가 뒤엉킨 뜨거운 플라즈마 수프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규소 원자핵들은 격렬하게 충돌하며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황, 아르곤, 칼슘, 티타늄.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차례차례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납니다. 별의 심장은 이제 우주적 규모의 연금술 공장입니다. 수소라는 가장 단순한 재료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무거운 물질들을 거의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창조의 과정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연금술사가 꿈꾸었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궁극의 금속, 바로 철입니다. 규소 연소의 마지막 산물로 철 원자핵이 생성되는 순간 별의 심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을 지탱해온 핵융합의 마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원자핵의 세계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뭉쳐진 상태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두 개의 가벼운 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무거운 핵이 될 때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별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중력에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철은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다른 원소와 융합해도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간신히 더 무거운 원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철은 별의 용광로에 쌓이는 궁극의 재입니다. 더 이상 타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재입니다. 별의 심장부에 철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장에 서서히 자라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전까지 핵융합은 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며 생명을 유지시켰지만 철핵은 오직 중력의 편에 서서 별을 안으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규소 연소층이 마지막 남은 연료를 태워 철을 생산해낼수록 중심부의 철핵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탁구공만한 크기였던 것이 몇 시간 만에 지구만한 크기로, 그리고 마침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한 쇠구슬로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별의 외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붉은 거인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심장은 이미 서서히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철핵의 질량이 약 1.4배의 태양 질량, 즉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리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질량은 전자 축퇴압, 즉 전자들이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양자역학적 저항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철핵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수백만 년 동안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중력과 싸워왔던 모든 힘들이 바로 이 한순간에 소멸해버립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무자비한 힘 중력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별이 태어날 때 가진 질량이 충분히 컸다면 그 별은 언젠가 철핵을 만들 운명이었고 철핵을 만드는 순간 붕괴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우주의 물리 법칙은 이 거대한 존재의 비극적인 최후를 탄생의 순간부터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결정론 앞에서 우리는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별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세계에서 선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거대한 기계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붕괴의 결과로 무엇이 남을지는, 즉 중성자별이 될지 블랙홀이 될지는 붕괴 직전의 미세한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필연성 속의 작은 불확실성이야말로 우주가 끊임없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별의 심장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침묵과 중력뿐입니다. 철핵 위로 쌓여있던 규소, 산소, 탄소, 헬륨, 그리고 수소의 거대한 층들, 별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엄청난 물질들이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빠른 붕괴입니다. 지구만 한 크기의 철핵이 불과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 하나만 한 크기로 줄어듭니다. 붕괴 속도는 빛의 속도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별의 외층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도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여전히 평온하지만 중심에서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빛을 창조해온 거인의 심장이 멈추었고 이제 그 자신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은 거인의 중심부에서는 이제껏 우주가 보아온 가장 거대한 낙하가 시작됩니다. 지난 수백만 년간 별의 무게를 떠받치던 모든 구조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별의 내부는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지배자만이 남아 자신의 왕국을 구성하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빛의 속도의 4분의 1에 달하는 속도로 물질들이 중심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그 뒤에 갇혀있던 모든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물질의 폭포는 중심으로 향할수록 더욱 가속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압력과 온도가 발생합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물질은 우리가 아는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이룩한 위대한 창조의 결과물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액의 온도가 섭씨 100억 도를 넘어서자 감마선 광자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광자들은 마치 강력한 망치처럼 견고하기 그지없던 철 원자핵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철은 헬륨으로, 헬륨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수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원소의 사다리가 불과 1000분의 1초 만에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광분해라고 부릅니다. 별이 자신의 심장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그 심장을 파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흡수하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붕괴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시킵니다.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중심부의 압력이 더욱 감소하고 중력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모든 것을 짓누릅니다. 동시에 압력은 원자 자체의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는 본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입니다. 작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넓은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빈 공간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력에 짓눌린 전자들은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여 원자핵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성자와 결합하여 하나의 중성자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라는 유령 같은 입자를 하나씩 내놓습니다. 이를 전자포획 또는 역베타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별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원자핵에서 양전하를 띠던 양성자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변하면서 원자핵들 사이에 존재하던 전기적 반발력이 사라집니다. 이제 물질은 더욱 쉽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가 사라지면서 한때 붕괴에 저항하던 전자 축퇴압마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제 중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의 심장은 이제 철의 핵이 아니라 순수한 중성자들이 들끓는 거대한 수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붕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태양만 한 질량을 가진 중심핵이 불과 몇 킬로미터의 직경으로까지 수축합니다. 밀도는 원자핵의 밀도, 즉 세제 곱센티미터당 수억 톤에 이르는 인간의 언어로는 그 무게를 가늠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그 순간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원리는 간단히 말해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 입자. 이 경우 중성자들이 동일한 양자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강한 힘으로 누르더라도 중성자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들이 서로 어깨를 맞댈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자 그들은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단단하고 저항력이 강한 물질이 됩니다. 이 저항력을 중성자 축퇴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압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열이나 운동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반발력입니다. 수백만 년간 별을 지배해온 중력은 마침내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붕괴가 멈춥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넘어 마치 강철벽에 부딪힌 고무공처럼 격렬하게 튕겨 나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안으로 떨어지던 물질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별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직경 약 20km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원시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이 원시 중성자별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설탕 하나 정도의 부피에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질량을 담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표면에 작은 숟가락 하나를 댈 수 있다면 그 숟가락의 무게는 수십억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중력 또한 너무나 강해서 시간과 공간마저 휘어지게 만듭니다. 이 기묘하고 극단적인 천체는 별의 장엄한 죽음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여기 이 찰나의 순간에 있습니다. 붕괴가 멈추고 반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아주 짧은 순간 우주적 시간으로는 거의 0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별의 중심핵은 극도의 압축 상태에서 잠시 숨을 멈춥니다. 모든 것이 안으로만 향하던 움직임이 멈추고 아직 바깥으로의 움직임은 시작되지 않은 완벽한 정지의 순간입니다. 이는 거대한 종을 치기 직전 종을 치는 망치가 뒤로 최대한 당겨져 멈춘 순간과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잠재된 채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찰나의 침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별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숨막히는 정적의 순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심오한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성자 축퇴압이 붕괴를 막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상태의 물질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원자핵의 밀도를 훌쩍 뛰어넘는 이 환경에서 과연 중성자들은 온전한 입자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강한 압력에 지식여져 자신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입자인 쿼크와 글루온의 숲으로 녹아내리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스트레인지 물질이나 하이퍼론과 같은 우리가 지구의 실험실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국적인 물질이 생성될지도 모릅니다. 원시 중성자별의 심장은 인류의 지식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며 우주가 자신의 법칙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이 찰나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그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현실이 탄생하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의미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이제 이 침묵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우주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찰나의 침묵은 깨어지고 영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파동이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에서 깨어납니다. 붕괴하던 중심핵이 중성자 축퇴압이라는 우주적 방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순간 그 반동은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소리의 파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힘과 압력, 그리고 열기가 응축된 쓰나미이며 이제 막 탄생한 원시 중성자별의 표면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갑니다. 이 충격파의 첫 번째 임무는 아직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 별의 내층 물질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힘과 멈출 수 없는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우주적 규모의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충격파는 경로상의 모든 것을 가열하고 압축하며 파괴합니다. 특히 별의 심장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철의 층을 만났을 때 충격파는 자신의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에서 철 원자핵을 분해하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충격파는 마치 거대한 성벽을 부수는 공성추처럼 자신의 힘을 쏟아부어 철의 장벽을 헬륨과 양성자 중성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과정은 충격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가 그 힘을 잃고 부서지는 것처럼 충격파는 별의 안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나아가는 동안 서서히 그 기세를 잃어버립니다. 맹렬했던 전진은 점차 느려지고 마침내 별의 중심부 어딘가에서 안으로 누르는 물질의 압력과 밖으로 밀어내는 충격파의 힘이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며 멈추어 서버립니다. 이것은 초신성 연구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와 같은 멈춰버린 충격파를 예측했습니다. 별의 반동만으로는 이 거대한 외피를 날려버리기에 에너지가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폭발은 시작되자마자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은 붕괴를 멈추었지만 자신을 해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우주에 흩뿌리는 데는 실패한 채 그저 뜨겁고 불안정한 상태로 부글거리기만 합니다. 우주의 장대한 드라마는 이대로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성미자입니다. 우리는 별의 중심핵이 붕괴하며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로 변할 때 수많은 중성미자가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중심핵 붕괴 과정에서 방출된 중력 에너지의 99%는 빛이나 충격파가 아닌 바로 이 중성미자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갓 태어난 뜨거운 원시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중성미자를 끓여내는 거대한 솥과 같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 이 작은 원시 중성자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성미자의 양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내뿜는 빛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우주는 순간적으로 중성미자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유령 같은 입자입니다.
1광년 두께의 납벽이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의 홍수는 그저 별을 꿰뚫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멈춰버린 충격파 바로 뒤편의 영역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중성미자는 이곳 역시 유유히 통과하지만 그중 아주 작은 일부 약 1% 정도가 이곳의 양성자나 중성자와 드물게 충돌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중성미자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초당 수십에 40제곱개 이상 쏟아지는 그야말로 성서에나 나올 법한 규모의 중성미자 홍수 앞에서는 1%라는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는 마치 미세한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 거대한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버린 충격파 뒤편의 물질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유령들의 끊임없는 에너지 세례를 받으며 서서히 다시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부글거리던 거품은 점차 거대한 팽창으로 변해갑니다.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중성미자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충격파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의 부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폭발적입니다. 이제 그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점화된 충격파는 별의 나머지 층들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며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규소층, 산소층, 탄소층, 헬륨층, 그리고 마침내 가장 바깥의 거대한 수소층까지 충격파가 통과하는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수억 도로 가열되며 폭발적인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별의 전 생애에 걸쳐 만들어진 원소들이 이 마지막 순간의 불꽃놀이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원소들로 재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저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1987년 2월 23일 인류는 이 우주적 드라마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일본의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카미오칸대와 미국의 IMB 검출기에서 거의 동시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불과 13초 동안 약 20개의 중성미자가 검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칠레의 천문대에서 대마젤란원에 새로운 밝은 별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초신성 1987A가 폭발한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별이 죽으며 내지른 마지막 비명 그 중심에서 날아온 유령 입자들을 빛보다 먼저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별의 붕괴와 중성미자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충격파는 마침내 별의 표면에 도달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붉고 희미한 빛을 내뿜던 거대한 구체의 표면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부신 에너지에 의해 산산조각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주를 깨우는 빛의 포효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별의 밝기는 수십억 배 증가하여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의 밝기와 맞먹거나 때로는 능가할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폭발이 우리 은하 안에서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다면 밤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별의 외피를 이루고 있던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그리고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초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흩뿌려집니다. 한때 하나의 별이었던 존재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우주에 되돌려주는 장엄한 희생을 치릅니다. 이 폭발의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우주의 방법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거대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가장 작고 상호작용하기 힘든 입자의 미묘한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인의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시적인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이 과정을 점점 더 정밀하게
재현하고 있지만 중성미자가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격파 에너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지의 영역은 우리에게 우주는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섬세하고 우아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빛의 포효는 앞으로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빛의 포효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한때 거대한 별이었던 존재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에너지와 물질의 구름이 되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이 혼돈의 중심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대장간입니다. 온도는 수십억 도에 달하고 밀도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며 모든 것이 원자핵과 아원자 입자들이 뒤섞인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용광로 속에서 별의 죽음은 마지막 창조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장 무겁고 귀한 보물들을 별여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에서 별의 일생 동안 일어나는 핵융합이 철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은 핵융합의 최종제이며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안정된 종착역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면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반지의 금, 오래된 사진 속에 은 건전지 속에 카드뮴, 그리고 지구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우라늄까지. 이 모든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별의 평화로운 삶이 만들어낼 수 없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격렬한 죽음의 순간에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핵융합이 아니라 혼돈과 폭력 속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연금술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이 연금술의 핵심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폭발 직전 별의 중심부에 풍부하게 존재하던 철과 그 주변의 원소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씨앗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폭발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중성자입니다. 별의 중심핵이 붕괴하여 중성자 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방된 이 중성자들은 이제 팽창하는 별의 잔해 속을 마치 폭풍처럼 휩쓸고 다닙니다. 이 중성자의 폭풍이 바로 철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 줄여서 R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기에 철 원자핵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 철 원자핵은 다른 입자들이 다가와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방에서 엄청난 속도와 밀도로 중성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철 원자핵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이 중성자 세례를 맞게 됩니다. 중성자 하나가 원자핵에 부딪혀 흡수됩니다. 원자핵은 약간 더 무거워졌지만 아직은 철의 동위원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성자 폭풍이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이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붕괴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중성자가 그리고 또 다른 중성자가 연이어 날아와 원자핵에 박힙니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철 원자핵은 수십 개의 중성자를 닥치는 대로 흡수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철이 아닙니다. 양성자의 수는 그대로이지만 중성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극도로 무겁고 불안정한 미지의 원자핵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조각배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나 순식간에 수십 톤의 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원자핵은 이제 곧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붕괴할 운명입니다. 이처럼 중성자를 광속으로 흡수하는 단계가 R 과정의 첫 번째 막입니다. 이제 중성자 폭풍이 지나가고 주변 환경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과도하게 많은 중성자를 품어 비만 상태가 된 원자핵들은 이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핵 내부에 있던 중성자 중 하나가 스스로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와 반중성 미자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원자핵 내부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했다는 즉, 완전히 새로운 원소로 변신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개의 중성자를 흡수한 철 원자 번호, 슈미죽 번호의 불안정한 동위원소는 베타 붕괴를 거듭하면서 코발트 유심 27번, 니켈 78번, 구리 9번을 거쳐 점차 더 무거운 원소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베타 붕괴의 연수의 반응은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거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합니다. 은 47번 주석, 50번, 요오드 53번, 금 79번, 백금, 78번, 납 82번,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92번과 플루토늄 94번까지. 이 모든 귀하고 중요한 원소들이 별의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격렬한 사건 속에서 불과 몇 초 만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별의 먼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는 물론 우리의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무거운 금속들 역시 바로 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대한 별의 재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경이롭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이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유일한 혹은 주된 공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위대한 창조의 무대에 새로운 주연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성자별의 충돌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겨진 도시만 한 크기의 태양보다 무거운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수억 년 동안 궤도를 돌다가 마침내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입니다. 2017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중성자별 충돌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방출된 빛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우주의 창조 방식이 하나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초신성 폭발보다도 이 중성자별의 충돌이 우주에 존재하는 금의 더 주된 기원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이 사실은 초신성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창조적 파괴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경외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대장간의 불꽃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안정적인 것들은 이토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것일까요? 평온한 별의 삶은 생명의 기반이 되는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지만 문명을 세우고 우주를 탐험하게 만드는 무거운 원소들은 반드시 죽음과 파괴의 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연금술의 오랜 격언 파괴를 통해 창조에 이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안정과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거대한 혼돈과 위기 속에서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말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흩뿌린 이 황금빛 재들은 이제부터 기나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돌며 언젠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내지른 빛의 포효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그 눈부신 광채는 서서히 어두워지고 밤하늘의 평범한 별들 사이로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폭발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칠흑 같은 공허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령 같은 존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것은 죽은 별의 영혼이자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며 시간 속에 얼어붙은 폭발의 순간 그 자체입니다. 마치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가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처럼 별의 파편들은 이제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한 폭의 추상화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이 이 빛의 잔상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하게 빛나는 얼룩처럼 보이던 것이 가까워질수록 그 장엄하고 복잡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얇고 거의 투명에 가까운 충격파의 마기 구형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에서 터져나온 물질들이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성간 물질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최전선입니다. 이 충격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으로 가장 밝게 빛나며 주변의 가스를 수백만 도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안쪽에는 우리가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처럼 가늘고 얽히고 설킨 필라멘트 구조의 가스구름이 펼쳐집니다. 어떤 것은 얇은 비단 커튼처럼 부드럽게 너울거리고 어떤 것은 번개가 치는 순간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형태로 뻗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들, 별의 내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잔해를 더욱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그 색채입니다. 초신성 잔해는 흑백의 사진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현란한 색채들로 가득한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깊고 부드러운 붉은색, 신비롭고 차가운 푸른색, 그리고 밝고 강렬한 녹색과 주황색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 색들은 결코 무작위로 칠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색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원소들의 고유한 서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의 마법입니다. 특정 원소의 원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그들은 각각 정해진 고유의 파장, 즉 고유의 색깔로 빛을 방출합니다. 마치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원소는 자신만의 빛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빛의 지문을 분석하여 수천 광년 떨어진 선군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를 물들이는 깊은 붉은색은 주로 수소 원자가 내는 빛입니다. 이것은 별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고 있던 별의 피부와도 같았던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실타래 사이사이에 보이는 밝은 녹색과 푸른 빛은 산소의 서명입니다. 산소는 별의 더 깊은 곳에서 그의 일생의 후반부에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이 푸른빛의 필라멘트들은 우리가 별의 심장부 근처에 있던 물질들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폭발로 인해 해체된 별의 해부도를 색깔로 읽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초신성 잔해는 죽은 별이 남긴 한 편의 장대한 유서이며 그 유서의 내용은 빛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예술 작품의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황소 자리에 위치한 개성군입니다. 이 성운은 서기 195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당시 중국과 아랍의 천문학자들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23일 동안 대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게 빛났던 손님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손님별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필라멘트 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의 성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9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천문학자들은
수년 간격으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하여 그 팽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사건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목격했던 그 빛의 외침이 이제는 서서히 퍼져나가는 유령 같은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초신성 자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네는 계속해서 팽창하며 주변의 성간 물질을 눈덩이처럼 쓸어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팽창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온도는 식어가며 밀도는 낮아집니다. 한때 폭발의 에너지를 받아 현란하게 빛나던 가스들은 서서히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복잡하고 아름다웠던 필라멘트 구조는 점차 흐릿해지고 주변의 가스와 뒤섞여 그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수십만 년이 지나면 초신성 잔해는 더 이상 하나의 독립된 천체로 존재하지 않고 은하수를 떠도는 거대한 가스 구름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초신성 잔해의 진정한 임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별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귀중한 유산을 은하계 전체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정에서 이야기했던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 그리고 생명의 필수적인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바로 이 잔해에 실려 우주 공간을 여행합니다. 죽은 별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비옥한 토양이 되어 은하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이 없었다면 우리 태양계와 같은 암석 행성과 생명체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신성 잔해는 한 별의 무덤인 동시에 미래에 태어날 수많은 별과 행성들의 요람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초신성 잔해의 복잡한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 잔해들은 단순한 구형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대칭적인 폭발을 가정하지만 실제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비대칭적이고 불규칙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혼돈 속에는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단순하고 근본적인 물리 법칙에서부터 출발하더라도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질서와 대칭이 아니라 이처럼 파괴와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불완전하고 역동적인 패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유령 같은 빛의 잔상 속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다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감상했던 죽은 별이 남긴 화려하고 유령 같은 빛의 잔상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 폭발의 진원지를 향합니다.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의 다채로운 장막을 꿰뚫어 더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혼돈의 잔해와는 대조적으로 작고 단단하며 지독하게 고독한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에 무너진 심장 초신성 폭발의 엔진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잔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곳에는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 우주에서 가장 기이하고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에서 이 중성자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별의 철핵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여 도시 하나만 한 크기에 태양보다 더 무거운 질량이 압축된 존재입니다. 각설탕 하나에 에베레스트 산의 질량을 담은 것과 같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밀도는 이 별이 가진 여러 기이한 특성 중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압축은 별의 다른 모든 특성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별의 회전 속도입니다. 모든 별은 아주 느리게나마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별의 핵이 수백만 킬로미터의 직경에서 불과 20km로 붕괴할 때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그 회전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몸에 붙이는 순간 갑자기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결과 갓 태어난 중성자별은 1초에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씩 회전하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팽이가 됩니다. 이 경이로운 회전 속도는 별의 또 다른 특성, 바로 자기장과 결합하여 더욱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별이 가지고 있던 자기장 역시 중심핵이 붕괴하면서 그 에너지가 극도로 좁은 공간에 압축됩니다. 그 결과 중성자별은 지구 자기장의 수조배에 달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초고속 회전과 초강력 자기장이 만나 탄생하는 것이 바로 펄서입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축은 대부분 자전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의 양, 극에서는 강력한 전파와 방사선 빔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이 빔은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우주 공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만약 이 빔이 쓸고 지나가는 경로에 지구가 있다면 우리의 전파 망원경은 중성자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아주 규칙적이고 정확한 펄스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1967년 영국의 한 대학원생이었던 조 조슬린 벨 버넬은 밤하늘의 한 지점에서 들려오는 이 극도로 규칙적인 신호를 처음 발견하고 이것이 외계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과학자들은 이 신호의 정체가 바로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 즉 펄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게 선군의 심장부에도 1초에 30번씩 회전하며 주변 선군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강력한 펄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펄서는 마치 죽은 별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칙적인 박동을 우주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별 중에는 펄서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타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중성자별보다도 1000배는 더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장을 가진 천체입니다. 이 자기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만약 마그네타가 달 정도의 거리에 나타난다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의 정보를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단단한 표면, 즉 지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지며 별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2004년에 관측된 한 마그네타의 별 지진은 불과 10분의 1초 동안 우리 태양이 10만 년 동안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감마선 형태로 쏟아냈습니다. 도시만 한 크기의 작은 천체가 순간적으로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 별의 죽음이 중성자별이라는 유령 같은 심장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처음 시작했던 별의 질량이 태양의 20배, 30배 이상으로 아주 무거웠다면 그 최후는 더욱 심오하고 미스터리한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이 경우 별의 철핵이 붕괴할 때 그 질량이 너무나 커서 우주의 그 어떤 힘도 심지어 중성자들을 서로 밀어내는 강력한 중성자, 축투얀마저도 중력의 무자비한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붕괴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성자별의 단계를 스쳐 지나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안으로, 더 안으로 영원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량이 부피가 없는 하나의 점, 즉 특이점으로 압축됩니다. 바로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블랙홀은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에 뚫린 구멍이며 우주의 구조 자체에 난 상처와 같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주변에 형성되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경계면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의 경계입니다. 이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그곳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탈출할 수 없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감옥이자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종착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지식의 가장자리에 서게 됩니다. 중성자별의 물리학은 기이하고 극단적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물리 법칙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특이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과연 존재할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의 밀도와 곡률이 무한대가 된다고 예측하지만 이것은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곳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하나로 통합된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하지만 인류는 아직 그 이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블랙홀의 심장부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자체입니다. 별의 죽음이 남긴 것은 빛을 내는 심장일 수도 혹은 모든 빛을 삼키는 영원한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이로움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별이 남긴 극단적인 유산, 즉 중성자별의 기묘한 물리학과 블랙홀의 심오한 미스터리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폭발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그 파괴의 여파가 우주의 다른 영역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따라가 봅니다. 폭발의 에너지를 싣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초신성 잔해, 그 빛의 유령은 이제 은하수의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바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분자 구름입니다. 은하수팔의 나선팔 사이사이에는 별빛이 거의 닿지 않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수소가스와 미세한 먼지 입자들로 이루어진 성간 매질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희박하게 퍼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간 매질 중에서도 특히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들이 있는데 이를 거대 분자 구름 또는 암흑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배경의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밤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검게 보입니다. 이곳은 수백 수천 개의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품고 있는 우주의 잠재적인 별들의 산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들은 대부분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 가스의 압력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구름 자체의 질량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한 요람은 외부에서 무언가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수백만 년 동안 그저 어둡고 차가운 상태로 우주를 떠돌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수만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충격파가 유령 같은 파동이 되어 이 고요한 분자구름에 접근합니다. 이제 충격파는 초기의 그 맹렬한 기세를 많이 잃었습니다. 온도는 낮아졌고 속도도 느려졌지만 여전히 광대한 지역에 걸쳐 엄청난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르게 움직이는 충격파가 느리고 짙은 분자구름의 가장자리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마치 빠른 강물이 고요한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파는 분자구름의 가스를 마치 눈을 치우는 제설차처럼 한쪽으로 밀어붙이며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영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탄생에 필요한 결정적인 방가소해입니다. 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스구름의 특정 영역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를 진스 불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가스의 내부 압력이 중력을 이겨내며 붕괴를 막고 있었지만 초신성의 충격파가 가스를 강력하게 압축하면서 이 균형은 깨어집니다.
압력의 저항보다 중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진 임계점을 넘어선 덩어리들이 구름 곳곳에 생겨납니다. 초신성의 파괴적인 힘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죽은 별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들에게 생명의 첫 숨을 불어넣어주는 우주적 조산사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일단 중력 붕괴가 시작되면 그 과정은 느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압축된 가스 덩어리들은 서서히 수축하며 중심으로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수십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 덩어리들의 중심부에서는 마침내 원시별이라고 불리는 아기 별이 탄생합니다. 이 아기 별들은 아직 핵융합을 시작할 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중력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로 인해 희미한 적외선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짙은 가스와 먼지 구름 깊숙한 곳에 숨어 마치 어두운 숲속의 반딧불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멀리 떨어진 우주 어딘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태양,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역시 바로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증거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날아온 시간, 캡슐 바로 운석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을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아주 짧은 방암기를 가진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26과 같은 원소는 오직 초신성 폭발과 같은 거대한 별의 내부에서만 생성될 수 있으며 반감기가 약 70만 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 46억 년 전 우리 태양계가 막 형성되려던 거대한 가스 구름, 바로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초신성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들이 갓 뭉쳐지기 시작한 태양계의 재료들 속에 섞여 들어갔고 그 흔적이 오늘날 운석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바로 우리 태양이라는 별의 탄생을 촉발한 방아쇠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별의 죽음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장엄한 순환입니다. 한 세대의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면 그 잔해는 우주 공간에 무거운 원소들을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충격파는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새로 태어난 별들은 이전 세대의 별이 남긴 유산, 즉 탄소, 산소, 철금과 같은 풍부한 원소들을 재료로 하여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별들 주위에는 암석 행성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로 가득한 원반이 형성됩니다. 파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단계의 복잡성과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주는 마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파괴의 역설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도울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폭발이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충격파는 갓 형성되기 시작한 행성계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은 이제 막 생명의 싹을 틔우려는 행성의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살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신성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자비한 파괴자이기도 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렬한 사건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은하계 내외 골디락스 존, 즉 은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파괴와
창조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속에서 피어난 지극히 귀하고 희귀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한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그 죽음이 흩뿌린 유령 같은 잔해를 지나 마침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하는 창조의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 태양계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더 이상 광활한 우주 공간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 어느 때보다 더 심오하고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몸속을 향해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 박동을, 당신의 부드러운 호흡을, 당신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의식의 흐름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 육체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직후 갓 태어난 우주에 존재했던 원소는 가장 단순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소였고 약간의 헬륨, 그리고 극미량의 리튬이 전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소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복잡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위를 만들 수도, 물을 만들 수도,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주는 한동안 이 단순함 속에서 어둡고 조용한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원시가스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별들의 심장부에서 우주의 연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별들은 수소를 태워 헬륨을 만들었고, 더 무거운 별들은 헬륨을 태워 탄소를 태워 산소와 질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들입니다. 당신 몸속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탄소, 당신이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산소, 당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일부인 질소. 이 모든 생명의 핵심 원소들은 태양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살다가 죽어간 이름 모를 별들이 만들어낸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소와 산소만으로는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기율표에 훨씬 더 다양한 원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우리의 신경계가 미세한 전기 신호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게 해주는 나트륨과 칼륨. 이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평범한 별의 핵에서는 만들어지기 힘든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껏 함께 여정을 해온 거대한 별의 마지막 그 폭발적인 순간에 대량으로 생성되어 우주로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뼈대를 가만히 만져보세요.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이 견고한 구조물은 먼 과거 어느 날 밤하늘을 밝혔던 장엄한 초신성 폭발의 화석입니다. 당신 뼛속의 칼슘 원자 하나하나는 한때 거대한 별에 불타는 심장 일부였으며, 그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내지른 마지막 외침을 타고 수천 광년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쳐 마침내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를 생각해 봅시다. 피가 붉은 이유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헤모글로빈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철 원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철 원자가 폐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귀중한 철 원자, 이것이 바로 초신성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철이 평범한 별의 핵융합이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제가 역설적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피를 흐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그저 피가 아니라 수십억 년 전 한 별의 죽음의 기억을 품고 흐르는 붉은 강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우주의 역사로 가득 찬 작은 박물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량이지만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수많은 다른 무거운 원소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오드를 생각해 봅시다. 요오드는 꽤 무거운 원소에 속하며 오직 초신성 폭발이나 중성자별 충돌과 같은 가장 격렬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알 과정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은 우주의 가장 희귀하고 폭력적인 순간이 만들어낸 선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시적인 비유를 넘어 과학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 빅뱅에서 태어난 가장 오래된 수소 원자들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살고 빛나고 죽어간 별들의 내부에서 벼려졌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들과 왼손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쩌면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마침내 이곳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단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기억과 역사가 응축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와 우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를 그저 바깥에서 관찰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와 조부모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족보가 있듯이 별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우주적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먼 조상은 이름 모를 먼지구름을 압축시켰던 초신성이며 그보다 더 먼 조상은 그 초신성의 재료를 만들었던 거대한 별입니다. 우리는 별의 후예들입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생명은 하필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탄소를 기반으로 물을 용매로 삼고 철을 이용해 산소를 운반하는 이 생명의 방식이 우주에서 유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규소를 기반으로 하거나 메탄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초신성 폭발이 흩뿌린 재료들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낸 행운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별의 진화가 필연적으로 생명과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의 더 깊은 법칙과 목적성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져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요정은 우리 자신이라는 가장 내밀한 우주를 탐험하며 우리 몸속에 흐르는 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아주 멀리 우리 은하수를 넘어 수억 개의 다른 은하들이 희미한 빛의 섬처럼 떠있는 광대한 우주적 심해를 향해 던집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과거로부터 날아온 빛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망원경이 한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수천 개의 희미한 빗무리들, 바로 저마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들입니다. 그중 한 은하 지구로부터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평범한 나선 은하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도 여행하는데 1억 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망원경을 통해 보고 있는 그 은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1억 년 전의 과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향해 출발했을 때 지구에서는 공룡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망원경은 공간을 보는 도구인 동시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머신인 셈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매일 밤 이처럼 수많은 은하들을 관측하며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우주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평범했던 나선 은하의 한쪽 팔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빛의 점이 나타납니다. 어제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없었던 아주 밝고 선명한 빛입니다. 이 빛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 며칠 만에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의 밝기와 맞먹을 정도로 밝아집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빛을 단 하나의 점이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이라는 사실을. 1억 년 전 한 거대한 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내지른 마지막 절규가 기나긴 시공간의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오늘 밤 우리의 망원경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빛 한 줄기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1억 년의 세월을 견뎌낸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그 빛 속에는 한 거대한 별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중력과 싸우며 빛을 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리는 그 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원소들을 만들어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지를 기록한 광도 곡선을 분석하면 우리는 폭발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 날아온 빛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장엄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밤하늘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빛으로 쓰인 고대의 기록을 해독하는 우주적 고고학자입니다. 초신성은 우주의 역사책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거리를 재는 정확한 자의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일라형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거대 별의 붕괴가 아니라 백색 외성이라는 늙은 별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빼앗아 오다가 한계 질량을 넘어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이 일라형 초신성은 폭발할 때의 최대 밝기가 거의 항상 일정하다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00와트 정도의 밝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밤중에 멀리 있는 100와트 전구가 희미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희미한 정도를 측정하여 전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일라형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사용하여 아주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을 통해 20세기 말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의 죽음이 우주 전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존재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깊은 우주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에서 터지는 초신성을 본다는 것은 태양계가 존재하기도 전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이후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1세대 별들은 지금의 별들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종족 3항성들은 아주 짧고 굵은 삶을 살다가 우주 역사상 최초의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에 처음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이 최초의 별들이 죽는 모습은 아직 아무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은 1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왔을 것이며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극도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우리는 태초에 우주에서 날아온 이 첫 번째 별의 마지막 비명을 포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빛 속에는 우주의 새벽에 대한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던지지 못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미지의 영역은 인간의 호기심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무한한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고 긴 여정은 하나의 원을 그리며 마무리됩니다. 한 거대한 별의 고요한 마지막 숨결에서 시작하여 그 심장이 멈추고 찰나의 침묵 끝에 우주를 깨우는 빛의 포효를 내지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황금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죽은 별이 남긴 유령 같은 잔해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 중심에 남겨진 기이한 심장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탐험했고 그 파괴의 씨앗에서 새로운 별들이 싹트는 창조의 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별의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날아온 빛의 속삭임을 들으며 우리와 똑같은, 하지만 수억 년 전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다른 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행성에 사는 찰나의 존재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의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별의 먼지로 태어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자, 우리의 기나긴 여정도 이제 서서히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의식도 이제 부드럽게 하강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때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거대한 별의 마지막 숨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의 심장이 멎고 장엄한 빛의 포효와 함께 자신을 우주에 흩뿌리는 순간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 별의 재가 어떻게 금과 같은 무거운 보물이 되고 유령 같은 잔상이 되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이끌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우주의 역사가 바로 당신의 뼈와 피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기억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의 속삭임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확인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인식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보내세요.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베개의 부드러운 감촉을,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포근한 무게를, 그리고 당신의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우주의 장엄한 드라마는 잠시 잊고 당신의 존재라는 작은 우주의 평온함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숨결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당신의 심장이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몸의 모든 근육이 이완되도록 허락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평온과 위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는 표시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고요한 안식처를 안내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